자, 그러면 2학기 1차 고사 중간고사 첫 번째 범위인 명청시대 그리고 그러니까 17세기 이후에 동아시아의 변화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같이 나가보겠습니다. 자, 우선 중국사, 각국사부터 들어가면 명나라부터 한번 볼게요. 자, 명나라는 우선 먼저 명나라를 세웠던 홍문제에 대해서 좀 배워볼 필요가 있겠죠, 당연히. 최초로 강남에서 건국한 거죠. 이 말을 조금 이해를 못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최초의 강남 건국이라는 거는 진짜로 강남에서 최초로 국가가 건설됐다는 것이 아니라 강남에서 건국한 국가 중에 최초로 중국 전토를 통일했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남경, 양자강 지역에 있는 남경에서 건국했고요. 그 다음에 요 당시 남경은 금릉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명나라 태조 주원장은 황제 독재 체제를 시행했는데, 여기 이제 송과는 조금 다른 면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황제 독재 체제는 일단 황제에게 모든 권력을 집중시킨다는 것 자체는 같은데, 송나라에서 참지정사라든지 또는 문화시중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나름대로 황제를 도와서 같이 정치를 했던 것에 비하여 명나라는 그러한 재상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이런 친구들을 전부 없애버린 다음에 황제 혼자서 모든 권력을 집중시키는 과정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육조 직계제와 마찬가지로 황제 직속으로 실제 행정부서였던 육부를 강화하게 되죠. 강화하게. 자, 그 다음에 기존까지 원나라의 치하에서 아무래도 좀 스트레스 받고 있었던 한족들의 무언가를 풀어주기 위해서 한족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전통들을 부활해주자라는 개념을 많이 가져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성리학을 관학화시키는데 원나라 때도 성리학은 관학화가 되긴 했었어요. 과거 시험 문제 자체를 성리학으로 봤으니까. 근데 문제는 원나라에서는 과거를 봐도 실제로 고위급 관직을 올라가는 데도 한계가 있었지만 여기서는 과거제를 강화하고 또 백성들에게도 6가지 유교적 원리를 지켜라라는 식의 육유를 반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향촌 질서와 세금 징수를 위해서 이갑제라는 것을 운영했는데 이갑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설명했죠. 자, 간단하게만 설명하면 이장호 10개와 갑수호 100개로 이루어져가지고 이장호는 1년마다 돌아가면서 그렇죠. 그러면서 갑수호가 내야 되는 세금을 걷고 또 그 당시 나름대로 지금 현재 이장, 통장 이런 사람들이 하는 나름대로 향촌 질서를 유지하고 백성들의 체계를 유지하는 그런 업무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문제는 갑수호 같은 개념에서 갑수호들이 이제 이탈을 한다거나 세금을 못 내가지고 도망을 간다거나 이런 과정이 생기면 이 갑수호가 내야 되는 세금을 이장호가 떠안아야 되다 보니까 나름대로 은수저 정도는 물고 있던 이장호들도 이제 점점 더 몰락해 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명나라 만력제 정도 가게 되면 이제 새로운 세금 제도를 도입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이갑제는 명나라에서만 등장하는 거라 딱히 동아시아사에서 크게 다룰 필요는 없지만 뭐가 뭔지는 알고 넘어가야 될 거라 잠깐 설명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홍무제의 아들이었던 영락제 시대가 되는데 이 사이에 뭐가 있냐면요. 건문제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자, 건문제는 누구냐면요. 원나라 태조 주원장의 첫 번째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일찍 죽어요. 그래서 그 손자였던 주윤문 이 사람이 바로 건문제가 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네 번째 아들이었던 연왕 주체가 있었는데 연왕이라는 건 지금 현재 베이징 지역 그 지역을 연 지역이라고 해요. 후연 고조선에서 싸웠던 그 후연 거기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한 연왕 주체가 있었는데 이 연왕 주체가 호시탐탐 나름대로 그 왕위를 노리고 있었고 사실 연왕 주체의 능력도 너무 뛰어나서 굉장히 실제 명나라 정사에 왕이 굉장히 싸움을 잘했다. 말을 직접 타고 나가서 적을 쓰러뜨렸다라는 표현이 진짜 많이 나오는 왕 중에 하나거든요. 이 주윤문과 영락제 사이에 이제 나름대로 알력이 시작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단종과 세조의 느낌하고 또 많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주윤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할아버지였던 주원장이
자기 손자의 어떠한 그 왕권을 확보해주기 위해서, 왜냐면 어리고 유약하니까 왕권을 확보해주기 위해서 개국공신들을 전부 다 죽여버리게 됩니다. 호남의 옥이라고 그래가지고 호용이라든지 남옥이라든지 이런 개국공신들을 다 죽여버리고 주변에 학자들만 남겨놓은 상태였는데, 죽일 거면 확실하게 자기 아들들까지 다 죽였어야 되는데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자기 아들들을 제거하지 못한 상태에서 학자 중심의 주윤문과 이제 군인 중심의 연왕 주체가 한판 붙게 되죠. 문제는 그렇다 하더라도 주체가 유리한 건 아니었어. 주윤문이가 아무래도 중국 전토를 차지하고 있고 주체는 그 북경 지역밖에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주윤문이가 좀 이렇게 자기 삼촌을 자기 손에 피를 묻혀가면서 죽이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이렇게 선생님이 순간적으로 지금 말이 생각이 안 나요. 선생님 요새 이런 게 되게 심해졌어요. 좀 유유부단하게 그러고 있다가요. 유유부단하게 하고 있다가 갑자기 미안해. 선생님 지금 핸드폰에서 갑자기 또 그 허클베리핀 같던 애들이 영수증을 갑자기 또 보내가지고. 그러니까 주윤문하고 주체의 싸움은 당연히 주윤문이 유리할 수밖에 없었지. 왜냐면 중국 전토를 먹고 있는 건 주윤문이고 중국의 일개 한 지방만을 먹고 있는 게 주체였으니까. 그러나 자기 삼촌을 자기 손에 피를 묻혀서 죽이기 싫다는 이유로 이리 끌고 저리 끌고 시간을 끌고 완전히 이길 수 있는 기회에서도 주체를 살려 보내주고, 이런 과정 속에서 주체가 남자는 한방 이러면서 길이길이 역사에 남을 한방 러시를 성공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주윤문은 결국 이제 남경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죽었는지 살았는지, 왜냐면 이제 시체는 발견되지 않았거든. 실종 상태인 상태에서 명나라의 세 번째 왕이었던 주체가, 영락제가 이제 명나라의 왕이 됩니다. 자, 영락제는 아무래도 이제 이 방금의 이 일련의 반란 과정을 정난지변이라고 하는데, 정난의 변, 이러한 반란을 통해서 왕이 오른 사람인 만큼 아무래도 본인의 능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여줘야 정통성이라는 걸 확보할 수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선은 주윤문의 근거지였던 남경이 아니라 자신의 근거지였던 북경으로 천도를 하고 자금성을 짓고, 그 다음에 굉장한 대외 원정을 보여줍니다. 몽골 원정에서도 5번 나가서 2번의 몽골의 수도를 불태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베트남으로 정복해서 대월을 정복하고 대월의 수도였던 탕론까지 함락시키고, 또 이제 정화의 원정을 통해서, 정화의 해외 대원정을 통해서 명나라 중심의 조공질서를 다시 한번 확대시키고 화교가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들을 만들어 놓게 되는 거죠. 근데 아무래도 이제 그 주윤문을 따르던 소위 말하는 학자들이 자신을 잘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영락제는 학자들을 등용하기보다는 환관들, 자기 중심의 환관들을 등용하기 시작했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영락제처럼 굉장히 강력한 왕들이면 환관의 어떤 행포들을 딱 잡고 환관들을 자기 그냥 수족처럼 쓸 수 있겠지만, 그러지 않으면 환관들이 권력을 잡게 되고, 옛날에 후한 시대에 뭐 십상시에 난 이런 것처럼 후한 때처럼 환관들의 전쟁이 굉장히 심해지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놓기도 합니다. 실제 이제 정통제 때 그런 경우가 굉장히 심했었는데요. 이 전통제 때 토목보의 변이라고 그래가지고 오이라트가 북쪽에서 쳐들어오게 되는데, 이 오이라트를 쳐들어오게 되는 것을 왕진이라는 황관이 5살이었나 8살이었나 그 어린 황제에게 친정을 하라고 권합니다. 그러니까 영락제처럼 본인이 직접 나셔서 몽골 애들을 때려잡는 것을 보여주시면 군인사들의 사기도 올라갈 것이고 백성들도 황제에게 충성할 것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8살짜리 애한테. 그래서 실제로 황제가 잡혀버립니다. 포로로. 그래서 이제 이게 토목보의 변이라고 해가지고 한나라 고조가 잡혔던 평성의 치, 그 다음에 송나라 휘종과 흠종이 잡혔던 정강의 변, 그리고 명나라 정통제가 잡혔던 토목보의 변이라 이렇게 중국사 3대 치욕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 토목보의 변은 이제 오이라트와의 싸움에서 잡힌 건데, 이 황제가 잡혔으니까 오이라트 쪽에서는 야 신난다 이걸로 뭐 좀 뜯어 먹어보자라고 했지만, 명나라에서는 그냥 정통제 다음에 그냥 경태제가 바로 왕이 오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것들이 우리 말을 안 듣네, 황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나 보네 해가지고 황제를 그냥 풀어주게 되거든요. 풀어줘서 이제 정통제가 다시 돌아왔는데 멀쩡히 황제가 있으니까 어디 유폐되어 살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서 다시 황제가 되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천훈제라고 불리게 되는데, 이거는 뭐 중국사 너무 저기 한 얘기고,
우리가 여기 토목보의 변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지금까지 영락제는 본인이 강력한 힘으로 몽고족 애들을 털어먹고 있었으니까 만리장성이 사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만리장성은 이미 그 유목세계와 그 농경세계의 구분이 무너진 금나라 또는 원나라 시대에 이미 만리장성의 어떠한 역할을 다했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 유지보수가 안 돼서 폐허가 되어 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영락제는 사실 그걸 딱히 부활시킬 생각도 없었던 것이고요. 근데 계속해서 이제 북쪽에서 내려오는 오이라트족, 몽골족, 타타르부 이런 쪽의 세력이 이제 계속해서 침략을 하게 되니까 다시 한번 만리장성을 쌓아야 되겠다라고 하게 되고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만리장성이 이 시기에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잠시만요. 만리장성이 이 시기에 다시 세워진다. 자, 그리고 이제 명나라 말기에 이제 만력제라는 황제를 좀 봐야 돼요. 중요한 황제죠. 중요한 황제입니다. 이 당시에는 이제 북로남해라고 해서 북쪽에서는 오이라트, 남쪽에서는 왜구의 어떤 공격이 굉장히 빈번하게 이루어지던 때였습니다. 빈번하게. 당연히 이들을 막다 보니까 국방비에 대한 부담은 굉장히 올라가게 되고 실제 알탄칸이라고 하는 타타르의 그 몽골족 지도자가 베이징을 포위한 적도 있고요. 또 당시 이제 이때 왜구는 전기 왜구와 후기 왜구 중에 후기 왜구라 그래가지고 명나라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왜구로 분장해서 주변 옆 동네를 막 해적질하고 이런 때였어요. 그러니까 지방에 대한 제어가 굉장히 안 되고 있는 거죠. 또한 유럽에서 신항로 개척이 일어나면서 중국의 어떤 물건들을 사기 위해서 외국인들이 이제 은을 많이 들고 오게 되고 따라서 이제 중국 내로서의 은이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됐던 시기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장거정이라는 좋은 이제 정치가가 등장을 해서 개혁안을 펼치게 되는 거죠. 아무래도 좀 누구랑 닮았냐면 송나라 때 왕한석과 많이 닮았죠. 서로 평가원에서는 한번 둘 묶어서 문제를 낸 적도 있습니다. 장거정의 개혁을 보면 우선 먼저 토지 조사를 하는 거죠. 왜? 지금까지의 이제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악화되다 보니까 이갑이 더 이상 지행이 안 되는 겁니다. 이갑제로서는 더 이상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를 조사를 하게 되고 두 번째 일조편법이라는 걸 시행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엄청나게 많았던 잡세들을 전부 다 없애서 딱 두 가지의 세금만 남깁니다. 땅에 매기는 지세와 사람에 매기는 정세만 남기고 이 지세와 정세를 은으로 걷도록 하는 거죠. 그만큼 당시 명나라에는 일반 백성들도 은을 화폐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만큼의 막대한 양의 은이 신대륙에서 넘어오고 있었던 거죠. 중국의 물건을 사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임진왜란을 포함해서 스님이 이제 그냥 수업에서 잠깐 언급했던 만력 3대정 만력제 때 시절에 일어났던 커다란 대외 원정 세 가지 예컨대 양흥룡해난이라든지 보바이해난이라든지 그리고 임진왜란 요 세 가지의 전쟁에 계속해서 참여하다 보니까 이 장거정이가 살려놨던 그 재정이 다시 빵꾸가 나게 되고 그 이후로 명나라는 계속 쇠퇴의 길을 걷게 됩니다. 한국으로 넘어가서 고려부터 보겠습니다. 고려 말에는 홍건적과 왜구의 침입이 빈번해지고 이들을 막아내는 과정에서 당연히 신흥무인 세력이 성장을 하게 되죠. 이 신흥무인 세력은 권문세족 뒤를 이어서 고려의 정권을 잡게 되는 신진사대부들 그 중에서도 개혁파와 선을 잡고 조선을 세웁니다. 한국사에서 다 했던 부분이니까 그냥 복습하면서 한 번씩 들으면 되겠죠. 조선은 이런 신진사대부, 개혁파 신진사대, 급진파 신진사대부를 세웠던 나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성리학을 관학하려고 하고 성리학의 국가주도의 보급을 하려고 하겠죠. 그러나 이제 생활화까지는 아직 좀 시간이 걸리는 거고 체제정비기에는 확실히 훈구파가 전체를 주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훈구파와 새롭게 성장하는 살인파의 싸움이 4번의 사화에 걸쳐 나타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살인은 승리하게 되죠. 서원과 향학을 기반으로. 그런데 그러한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전쟁은 없고 문치가 이루어지게 되다 보니까 국방력이 굉장히 약화되게 되고 이러한 국방력의 약화는 외적들의 침입을 불러와서 삼포외란이라든지 을묘외변이라든지 이러한 어떤 외란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일본을 넘어가게 되면요. 일본은 가마쿠라 막부가 이제 몽고의 침입을 막아내는 과정에서 약화가 됐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아시카가 다카우지라는 사람이 이제 새로운 막부를 세우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 아시카가 다카우지와 천황이 힘을 합쳐서 가마쿠라 막부를 몰아낸 것까지는 좋았지만, 예전처럼 막부 중심으로 해야 된다, 아니다, 새롭게 천황 중심으로 나가야 된다는 파로 갈려져서 북조와 남조로 나뉘는, 즉, 일본에서의 남북조 시대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남북조를 통일한 것이 아시카가 요시미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힘이 있어서 남북조를 통일했다 한들 신의 혈통이라고 불려졌던 천황을 자기 손으로 죽였다는 그러한 어떤 딜레마를 안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막부들과 다르게 명나라의 조공책봉 체제 속으로 들어가서 명나라 황제에게 자신의 어떠한 그러한 자리 또는 직위를 인정받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명고와의 무역을 할 수 있는 가만무역이라는 것을 실시하게 되는데, 가만무역은 워낙에 그 왜구들의 횡포가 심하니까 실제 이 일본에서 왔다는 무역선을 빙자한 해적선이 진짜 무로마치 막부가 보낸 것인지 아니면 지방의 왜구 해적들이 보낸 것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러한 나무 판때기를 이렇게 조각을 내가지고 한쪽은 명나라가 들고 있고 한쪽은 일본이 들고 있어서 이걸 이제 무역을 하기 전에 이제 맞춰보는 거죠. 이러한 형태의 감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무역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황을 직접 끌어내렸다는 그러한 어떤 그 손에 묻은 피, 그로 인한 어떤 정통성의 불안은 어쩔 수가 없어서 지방 세력에 대한 통제력이 굉장히 약한 게 무로마치 막부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을 관리하라고 보냈던 슈고들이 그 지역의 다이묘로 성장해서 즉 독립을 해버리게 되고 결국 온인의 난으로 분열이 됩니다. 다시 말해 전국시대가 시작되는 거죠. 쇼군이었던 아시카가 요시마사의 후계를 두고 일어난 내란이 이제 온인의 난인데요. 굉장히 늦은 나이까지 아들이 없었던 요시마사가 자신의 동생에게 막부를 물려주려고 했지만 늦은 나이에 아들을 얻게 되면서 아들과 삼촌, 여기도 똑같죠. 단종과 쇠조의 싸움같이 또 건문제와 영락제의 싸움같이 어린 아들과 요시마사의 동생 사이에서 서로 간의 패권을 쥐기 위해서 일어났던, 그리고 그 이후에 전국시대가 시작되게 됐던 것이 바로 온인의 난이다. 자, 그럼 전국시대를 보면 당시 포르투갈 상인으로부터 조총이 전래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오다 노부나가라는 친구가 조총병들을 활용하여 굉장히 큰 활약을 해서 거의 90% 이상 전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오다 노부나가는 혼노지라는 절에서 부하에게 배신을 당해서 죽게 되고 그 뒤를 이어받게 되는 것이 바로 여기 있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죠. 또 전국시대에는 아까 보였던 이 지방을 다스리던 슈고들이 독립했던 슈고 다이묘가 센코쿠 다이묘라고 하는 전국을 통일하기를 노리는 다이묘들로 이제 성격이 변화해 나가는 과정들이 관찰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중요하진 않아요. 자, 전국통일 보겠습니다. 도요토미는 1990년에 전국통일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병농을 완전히 분리시켜서 일반 농민들이 더 이상 사무라이나 또는 영주들에게 어떤 덤비는 활동들을 막게 됩니다. 그래서 무사와 조니는 조카마치에, 그리고 농민은 농촌에 살 수 있도록 병농을 완전히 분리해야 되고, 이거에 이어지는 게 농민들이 가지고 있던 무기를 몰수하는 도검 몰수량인 거죠. 무기는 사무라이들만 들 수 있도록. 자, 그 다음에 검지, 토지조사를 하게 되고, 토지조사의 목표는 역사에선 일단 뭐라 그랬어? 세금 걷기. 자, 근데 여기에는 세금을 걷는 것 뿐만 아니라 다른 것이 있는데, 모든 세금의 어떤 단위를 이 지역에서는 은이 많이 날 수도 있고 이 지역에서는 금이 많이 날 수도 있고 이 지역에서는 생선이 많이 날 수도 있잖아. 이런 것들을 그냥 쌀로 통일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생선 한 마리의 시세는 쌀 한 마리니까 그런 걸로 해가지고 이 친구는 쌀 2,000석 어치의 가치의 세금을 걷는 영주, 이 친구는 쌀 1만 석 가치의 세금을 걷는 영주, 이런 식으로 가치를 다 통일해 놨단 말이야. 이 통일하면 일단 행정적으로도 굉장히 편하겠지만, 만약에 만석을 가지고 있는 영주가 일반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병력, 사병이 2,000명이라고 가정을 했는데, 만석이라고 했는데 분명히 4,000명, 5,000명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어떠한 성격이나 태도를 알 수 있는 거지. 예를 들어서 자신이 걷는 세금이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걸 숨겼다면 이 새끼 반란 일으키려는 것 같은데, 또는 무리해서라도 병사를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 이 새끼 또 반란 일으키려는 것 같은데 라는 식으로 영주의 어떤 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제도인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17세기 이전이라면 이제 17세기에 동아시아에 엄청나게 큰 전쟁이었던 임진영유 전쟁과 정묘변경 전쟁을 통해서 그 이후에 동아시아 세계가 어떻게 변하는지도 살펴봐야 됩니다. 우선 여기서 한 타임 끊고 이 17세기 이후는 다음 강의에서 같이 하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고생했습니다. 안녕.